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2022년이 끝납니다. 아, 벌써 이렇게. 그렇죠. 정말 연말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연말이네요. 왜요? 그러게요. 그죠. 갈수록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못 느끼지 않아요? 나이 때문인가요?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좋으시겠어요. 함께 늙어 가서. 노지민 기자한테 얘기하고 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다 같이 좋으면 좋은 거죠. 편안하게 이렇게 크게 힙이나 뭐 이렇게 난 싫어요. 높낮이 없이 안정적으로 가면 좋죠. 사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사소한 이벤트를 이제 매번 반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때는. 그래서 저희도 연말연시에는 마지막 날 어묵탕을 끓여요. 어묵탕? 어묵탕. 왜 어묵탕? 아, 거기에 이제,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데? 아이 뭐 마지막 날이니까 뭐 아무튼 31일이 지나면 나트륨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나트륨이 좋아하는 게 없어져요. 어묵탕이에요. 어묵탕 끓여서 이제 맥주 한 캔씩 들고 그 보신각 타종할 때 이제 짠 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맞거든요. 갑자기 뭔가 배알이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왜 심사 그렇게 갑자기 뒤틀까? 네. 자, 아무튼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노지민 기자의 발전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다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더라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세용 영상정담 부장판사가 어제 오후 3시부터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 더탐사라는 매체 뭐 많이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했던 매체인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하면서 한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해왔죠.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고발이 됐는가?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입니다. 이 더탐사 측이 지난 11월 27일에 한 장관 자택을 찾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했고 이 경찰에 한 장관 주거지에 누가 찾아와서 유튜브 촬영하고 주거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한 장관의 고발장 접수 소식이 또 이렇게 뒤이어 알려졌는데 한 장관이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죠. 이 다음 날에 민주당과 더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흔한 사례가 아니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이 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된 건 최근 사례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중유골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안 걸릴 기자 별로 없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 특히 사회부 기자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는 일.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자들 전부 다 구속영장에 청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하는 소위 이제 속칭 뻗치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주거침입의 경계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자칫하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자들 지금 아무 뭐 고소고발,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둘째치고 고소고발도 없었잖아요. 고소고발이 된 사례들은 있기는 했죠. 좀 있긴 있었어요. 네네네. 뭐 조민 씨에 대한 뭐 TV조선 기자들의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건? 지금 그게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원래 약식 기소가 됐었거든요. 아니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었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안 됐고요. 안 됐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도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뭐 TV조선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고소고발이 이뤄지거나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면 뭐 취재윤리 뭐 그런 알 권리라던가 뭐 기자들의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그 강진구 기자를 포함한 2명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어떻게 보도를 했어요? 뭐 언론자유 조선일보를 차원에서 보도를 비롯한 했나요? 뭐 대부분의 언론들은 뭐 한동훈 장관의 그런 비판 발언들 그리고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 전달, 가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들 그리고 또는 뭐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이
취재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가 대부분이고 오늘자 신문에는 사실 한 군데밖에 기사를 안 했어요. 한겨레만 언론 학자들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뭐 취재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대응들은 과하다 이런 의견을 보도한 게 한겨레가 유일하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동훈 장관이 고소를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장관으로서의 고소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두 분은?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고소를 한 게 이 건만이 아니거든요. 그 관용 차량을 따라다녔다. 이걸 가지고 이건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측에 있는 관계자가 뭐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한 게 있었고요. 고발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도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10억 원 대해서 이렇게 청담동 술자리 그거 네네네. 관련인 거죠? 그렇죠. 보도한 결과물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고 이 취재 과정에 대해서까지 고소 고발을 하고 또 상당히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또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을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양상이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 본인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고 수사에 대해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강하게 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게 뭐 그동안 이런 전례들을 따져보면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자, 일단 수밖에 그 사실관계를 없었겠죠. 좀 정리를 하죠. 네.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던 게 네. 그 집 앞까지 찾아가서 벨 누르고 했던 이겁니까?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까지가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이거는 가서 벨을 눌렀던 것과 그리고 스토킹 혐의로 또 고발이 된 게 있었잖아요. 그걸 거기까지죠. 병합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지금 요 고소건에는 포함이 안 됐고 따라서 네. 구속 청구 사유는 아니고 네, 일단 그건 그걸 좀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갈라서 일단 좀 얘기를 합시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걸로 한정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헬마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사실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 소송이었나요? 그때도 이 법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갈랐던 적이 있습니다. 스토킹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을 때도 앞에 건, 그러니까 집 앞에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던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족들에게 이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건, 아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이제 법무부 장관의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취재 활동을 했던 거, 이게 스토킹이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거는 스토킹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적 인물에 대해서 취재를 하려는 어떤 기자들의 노력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때도 기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집 앞에 찾아가고 초인종을 누르고 이런 거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공간에 대한 이제 침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재 행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게다가 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하면서 이제 그 집 앞으로 찾아가고 또 뭐 생중계 도중에 우리가 압수수색 당했던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뭐 본인들도 느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맥락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법무부 장관의 차량을 계속 이제 쫓아다닌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건 이제 취재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뭐 본인들이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인정을 하는 것 같은 대목들, 이게 좀 구분돼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사의 그러니까 영역을 명확히 구역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취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가는 여기서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공직자의 가족까지 노출이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직자라고 해서 나의 가족까지 모든 게 노출이 되고 불필요하게 그것이 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갔다라는 갔다라고 점에 만약에 무게를 둔다면 갈 그렇게 우려가 판단할 수 있다면 있죠. 또 그걸 경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법 얘기 나오면 종종 실익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럼 이게 실익이 있는 거냐? 조금 전에 이제 헬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려했던 바로 그 부분,
나는 뭐 몰라도 나의 가족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는 우려는 일정하게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고소의 필요성과 고소의 실익이 과연 성립이 되는 거냐. 사실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한 장관 자체가 애초에 그러면 취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하려 했느냐 이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그 관용 차량에 대해서 따라다닌 것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었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로 연락을 하는 걸 금지해달라 이것도 청구를 했었거든요. 이건 사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이제 관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같이 들어가 있는 분이 이제 유시민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유시민 작가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타겟팅한 비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그 수사에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얼마만큼 협조를 해줬느냐 이 대목이에요. 근데 지금 더 탐사가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을 때도 가족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서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이제 느껴봐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한동훈 장관 측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취재 행위라고 볼 수가 볼 수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취재 행위를 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할 때도 한동훈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좀 음험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 총선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거를 뭐 이렇게 조이면은 뭐가 나올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단순한 취재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동훈 장관한테 직접 얘기하는 대목들도 있고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그런 게 넓게 봤을 때 취재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뭐 이게 본인을 향할 때에는 하나하나 쪼개서 그 기자들의 행동이나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서 그게 취재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이제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지민 기자가 이제 통신 연락도 막아달라고 했다라는. 네. 그 얘기니까 제가 퍼뜩 떠오르는 게 하는데 여기도 이슈인 거 여기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온 행위는 받지만 않으면 스토킹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런 법이 이렇게 돼 있나? 그때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굉장히 그건 논란의 영역인 그러니까. 것이고 아무튼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자꾸 이건 취재 목적이 아니라 보복 범죄에 해당이 쉽게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괴롭히기 거잖아요.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그 주거 침입에 인정된 혐의 그 사건들 최근에 보면은 그 TV조선 측도 어쨌든 약식 명령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아파트 주차장 찾아갔던 서울의 소리 기자 같은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이 결국엔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법적 판단이 취재 과정에서의 주거 침입 혐의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더라도 벌금형에 머무르고 있는데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자기나 타인 형사사건 관련해서 좀 보복 목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게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가. 그리고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나 뭐 보복 범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법에서 좀 이렇게 강한 뭐 처벌 형량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한 취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공직자에 대해서 취재 목적으로 접근하는 뭐 언론인들에게 적용이 될 조항인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전화를 여러 번 걸었을 때 인정이 안 됐다라는 사례 같은 경우도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제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고발의 대상의 반론을 당연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반론을 기사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미 제보가 들어갔고. 김아무개가 지금 나와 관련된 그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만약에 얻게 된다면 취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론을 들어야 되는 그 대상.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도적 회피가 돼서 반론을 안 하게 돼버리면
물론 우리 언론은 어떡하냐면 맨 마지막에 한 문장 붙이긴 해요.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장이 참 이런 걸 쓸데없이 왜 붙이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소송을 대비해서 우리는 반론 들으려고 했다. 네. 근데 이쪽이 안 받은 거라 어차피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도의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반론이든 내지만 팩트 확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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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데 그러면 사실은 그 그것을 마지막에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말씀하신 대목인데 그 마지막에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통화음이 2번 갔는데 끊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접촉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그 문장이 이제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언론이 반론에 대해서 얼마나 보장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취재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항상 그렇죠. 고려가 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락을 왜 했느냐의 어떤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렇죠. 여기도 이슈에 다뤘던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사이에서 네. 계속 구애의 과정에서 이미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했으니까 전화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기 한 거고 공직자를 상대로 전화를 해서 그러면 사담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를 거는 지속적으로 통신 연락을 해오는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으로 어떤 이렇게 간주해서 스토킹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리고 저는 정말 자꾸 여기에서 스토킹 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한 명의 국민으로서는 좀 화가 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장관이 뭐 고소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 11월 27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12월 26일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3차례가 이뤄졌고 보통의 국민이 정말 본인이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잖아요. 여기가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만들어진 데인데 예. 권력형 비리 사건을 주로 수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맡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명목상은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관련해서 뭐 고발된 사건이 있고 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사무실에 또 더탐사 측에서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 수사하던 곳이 있고 그리고 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병합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걸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수사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또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좀 다시 초점을 하나로만 맞추면 한동훈 장관이 고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네. 마당에 고소 취하를 굳이 안 해야 됐었느냐라고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었느냐. 구속영장 청구가 고소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고소인의 신분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노지민 기자님의 이제 말씀이 연장선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사의 속도나 강도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열린공감 TV로 이제 회사가 운영되던 시절에 이 논쟁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 구성원들끼리 주주권을 두고 다툼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격렬한 다툼이고 서로 이제 고소고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압수수색도 이미 여름에 이제 끝난 사안들입니다. 근데 그 주주권 다툼이라는 게 뭐 관련된 그 전문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둘 중에 한쪽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회사법 침해다라는 얘기가 올 여름부터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안은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딘 데 비해서 이번 경우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고소하고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이제 영장 청구까지 한 달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혹은 누가 대상이냐에 따라서 경찰이나 이제 검찰의 수사 속도, 수사 강도 이런 게 달라진다. 결국 뭐 장관한테 이제 눈치 보기를 하는 어떤 맥락들이 같이 보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측면들도 있는 거죠. 좀 반추하면 그 조국 당시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될 때 조국 장관 자체가 이해관계자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법무장관인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걸 기준점 삼으면 법무부 장관이 고소를 해버리면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똑같은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그러니까 이게 주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그러면 평범한 어떤 그 무명의 시민이 한 기자로부터 내가 이러이러를 당했다고 만약에 고소를 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아주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청구가 일사불란하게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를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본다면 형식적으로 원래 그런 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동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어떤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통례에 기초해서 처리가 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언론도 분명히 그런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재에 있어서 취재 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논쟁점을 던진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사건이 몇 개 있어요. 한 기자가 검사실에 몰래 들어가서 서랍을 따고 서류를 훔친 네. 사건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그때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고 한 기자가 그 집 앞에서 벨을 누른 게 아니라 창문을 따고 몰래 들어가 가지고 방 안 뒤졌던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취재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만약에 집 앞에 자기가 벨 누른 게 제가 정당화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개의 사례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계 차원에서도 그러면 한번 정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렇죠? 그러면 취재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언론계 차원에서 한번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언론계에서도. 네, 언론계에서 뭐 보도 같은 걸 찾아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양측 간의 뭐 갈등 대립 구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를 전하는 게 대부분인 거고 언론 윤리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이 담긴 기사를 찾아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관으로서의 이해 충돌도 있고 특혜 시비도 있고 뭐 취재 윤리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의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보도들 같은 경우는 뭐 취재를 빙자한 뭐 선동이라거나 뭐 범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조로 나오는 보도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거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더 탐사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기했던 의혹 같은 경우가 좀 더 정교하게 취재가 돼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보도만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을 정도로 취재가 됐더라면 좋았겠다. 그리고 그 배를 누른 그런 현장에서의 모습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것이 취재를 위해서 답을 듣기 위해서 반론권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배를 누르고 정말 뭔가 이런 행위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뭐 이런 수사 관련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뉴스에서도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문 앞 이거 보여주고 벨 누르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다른 탁해 뉴스에서. 보죠. 네, 다른 사실. 뉴스에서. 예. 그러면 뭐냐면 별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도 그거를 더 탐사의 그거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취재를 행위 양식은 거의 똑같은데 별건으로 우리는 다르다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다르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금 최근에 올해 유독 좀 짧은 기간에 집약적으로 언론의 뭐 취재 윤리의 문제나 뭐 취재를 거부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또 그게 뭐 공직자 관련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리두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 MBC 보도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보도했는데 나중에는 MBC와 대통령실의 공방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즘의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이 권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길들여지는 걸 스스로 택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왕 이 사안이 얘기가 된 김에 뭐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 관행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움직임은 거의 안 보이는 게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취재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었을 때 지금까지도 이제 회자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집에 뭐 배달을 갔던 배달원을 붙잡고 이제 기자들이 어떤 메뉴를 시켰느냐고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취재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정보를 담지할 수 있는 취재인가 그게. 그래서 그게 뭐 지면에 한 줄 나가서 뭘 시켜 먹었다 이런 게 나가는 게 국민의 알 권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그거는 스토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쭉 있어 왔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행이 뭐 민주당 계열의 인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보면은 이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논란 일으키고 이제 칩거에 들어갔을 때도 그 집 앞에서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할 때 어떤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지 언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지 실제로 그걸 촬영해가지고 보도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취재 행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필요한 정보고 어디까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건지 뻗치기라는 취재 행위가 어디까지 용인이 가능한 것인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지금 그 이야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반반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채권 추진을 하면서 최고장 이런 것들을 현관 문 앞에 막 붙이고 간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나가고 다 보잖아요. 그 제가 문제가 됐던 거 그 뉴스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저는 금지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남겨놓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취재라고 하면서 그 어떤 뉴스의 어떤 그 인물의 어떤 그러니까 아파트에 찾아가고 우편함을 뒤지고 그래서 뭐 우편물이 뭐 이렇게 쌓여 이런 거 보셨죠?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벨 누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우편물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자기 통신의 어떤 내역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뒤져본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점검할 게 많이 있어요. 네. 언론계 차원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뭐가 옳다 그러다는 것을 지금 제가 전제를 깔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진영 언론이 하면은 문제고 이쪽 진영 언론이 하면 입 닫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언론계가 그러니까 모두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공통 분모는 좀 도출을 하고 원칙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요즘 같은데 차라리 양비론을 설파하는 언론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나쁘고 저기도 나쁘다. 이게 사실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있고 언론계가 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공론을 조직할 부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는 헬마우스 발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진영에서 할 때는 언론이 때리고 어느 진영에서 할 때는 북돋우고 이런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그게 소위 친윤 검사 낙인 찍기 논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웹자보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검사들의 뭐 실명, 뭐 사진 일부 이렇게 이제 공개한 사건. 그걸 두고 이제 보수 매체에서는 일제히 낙인 찍기 좌표 찍기라면서 엄청난 그 비판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중앙일보의 28일자 칼럼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당의 끔찍한 좌표 찍기. 끔찍하다라고까지 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웹자보 제작을 비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해당 검사들은 이제 밤길 인기척에 놀라고 가족과의 주말 나들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검사님들이 밤길 인기척에 놀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이름을 공개하고 관련 사건을 공개한 게 민주당의 진영 내 지지자들한테 좌표찍기를 해서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족들한테도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우려를 담고 있는 기사였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윤사단.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는 딱지 자체를 붙이면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윤사단 딱지도 흉측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의 업연이 있는 검사들인데 한때 같이 일했으면 지시하는 상관과 따르는 부하 역할을 계속한다는 유치한 발상의 결과물이다. 개파 패밀리로 뭉쳐서 충성을 요구하고 바치는 이들 눈에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들은 안 그렇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딱 보면서 아니 그동안에는 그렇게 윤석열 사단을 분류하고 구분하고 규정해놓고 왜 민주당에서 규정하니까 그거는 폭력이다 이렇게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이제 언론이라는 게 원래 규정하고 분류하고 뭐 공표하고 이게 언론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제 사안에 대한 이해를 이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도 하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규정이나 분류에 대한 그 평가가 본인들에 대한 잣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잣대가 다르면 안 되지 않나? 아니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게 다시 그러면 얘기를 하면 지금 한번 그 신문 기사 거들떠 보니까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 뒤에 바이라인이 달리잖아요. 근데 기자 이름만이 아니라 괄호 열고 이메일까지 쓰죠. 그렇죠. 네. 그걸 왜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언론사 입장에는 좀 제보 좀 주세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네. 기사 작성자기 이런 뜻이 당연히 깔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놓고 보면 언론은 민간 영역이에요. 그죠? 민간 영역에서의 보도 행위에 대해서 실명화가 이루어졌고 이름만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연락처까지 지금 기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근데 그러면 공직을 수행하는 검사는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법안 실명화도 지금 구현된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네. 언론 스스로 법원 판결하면서 괄호 열고 재판장 암호암호에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 판결에 나오면 그러면 판사 이름 왜 그러면 실명으로 기재를 하는데? 그게 애초에 우리는 재판 자체가 공개 재판이 헌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공판이라고 하잖아요.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가 검사와 판사의 이제 실명을 담보하는 행위거든요. 공판이 이루어졌어요. 1차 공판 때 공소장을 검사가 읽으면 그 순간 그 공소장은 전 국민한테 보도가 가능하게 되는 공개가 되고 그 공소 검사의 이름이 거기 박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긴 해요. 물론 뭐 그걸 민주당이 묶어서 그리고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웹자보를 제작해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거는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공개돼 있는 정보고 특히 검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반 공무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뭐 한 사람이나 혹은 뭐 한 기관의 어떤 이 향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헌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실명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같이 담지되지 않는 기사라면 시민들한테 자칫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언론의 행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의 어떤 오락가락 행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 보도도 그렇죠. 아니 판사 오면은 우리 법 명고의 출신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써놓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정부 인사하면은 박스 기사로 프로필하면서 뭐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디 출신이고 그래서 누구하고 치는 그런 것들은 그럼 왜 적는데 그러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제 잠깐만 검색을 해봐도 중앙일보 내에 윤석열 라인이라는 식으로 이제 검사들을 묶어놓는거나 친문 인사라고 해서 이제 검사들을 이제 이름을 나열해 놓는 기사들이 정말 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혹은 시민들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했겠습니까? 그동안 언론이 구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2020년에 1월 9일자 기사를 보면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친문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안치고 윤석열은 대검에 갇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내용 보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친문 인사가 배치됐다라고 기사에 적었다면 누군지가 다 드러난다는 얘기거든요. 친문이 누구고 친윤이 누군지를 다 갈라놨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그런 거는 좀 비슷비슷하게 이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어제 찾아보다가 황당하다라고 생각한 너무 좀 그 자기 모순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아예 그 윤석열 사단의 모태가 된 사진이라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단체로 이제 등산을 간 그 등산 사진인데 그걸
기사의 전면에 배치한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검사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윤석열 사단으로 이어지는지 그 스토리를 이제 전개해 놓은 기사.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친문이냐 친윤이냐로 구분되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도, 검사에 대해서도 친문 딱지를 붙인 경우가 있었는데 2022년 6월 16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서지현 검사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성향을 드러내온 서전 검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서지현 검사는 뭐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의 이제 시발점이 됐던 성추행 사건의 이제 피해자인데,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관련된 사안들을 다뤄왔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분야를 갖고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친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공표를 한 게 중앙일보 자신인데, 왜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꼭 뭐 중앙일보만 아니라 이건 이제 문제 삼은 언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아마 이걸 거라고 봐요, 본질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공개했는데 이른바 개딸들이나 이들 동원해가지고 압박하려고 지금 공개한 거 아니냐. 네. 요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뭐 어렵게 얘기할 것 네. 없이. 그러면 저는 한번 그러면 그걸 한번 그 반문하고 싶은 게, 그 세계사를 보면은 그리스의 법정이나 로마의 법정은 애당초 원래 그 지금의 어떤 그 사법의 기능에 있어서는 시민 법정이었어요, 처음에 원래는. 그렇게 가면서 이것이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뭐하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특화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그게 검사든 판사든 마찬가지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행사하는 힘은 너무나 세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시민들의 감시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그러니까 잘못 오도된 인식이 있는데,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여론을 앞세워가지고 개입하고 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시민적 감시와 시민적 평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수사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는 시민적 권리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XX가 나오고 뭐하는 표현의 방식의 문제는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왜 그것이 그러면 모욕적이고 비속한 어떤 그런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네. 있어요. 그것이 시민적 의견 표출에 있어서 어떤 정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이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느냐,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느냐, 많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넓게 봤을 때는 방어권의 보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의견 표명을 하고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장되어 있는 시민적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언론에서 짚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제 개딸들한테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언론들, 보수 언론들의 이제 주장이자 심증인데. 동원 전략이죠. 동원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그 동원 전략이라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중앙일보가 이제 예전에 윤석열이 맞고 추미애가 틀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쓸 때 2020년 기사인데요. 그때도 친문 검사라고 해가지고 뭐 이성윤 검사장, 김호수 전 검찰청장, 뭐 심재철 전 검사장 이런 분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작동 기제가 거의 같이 돌아가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언론에서 보수 매체에서 이름을 나열하고 이 사람들이 친문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소위 유튜버들 중심으로 재생산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친문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 그게 나오면 다시 그게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나 광화문 집회 같은 데에 옮겨가면서 규탄하는 형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동 기제로 따지면 사실은 비슷한 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좌표 찍기 낙인 찍기고 우리가 했던 거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느냐. 그 구분 짓기라는 게 언론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냐 하면 좀 따져볼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지민 기자가 발제했던 건이나 지금 헬마가 발제하는 그런 공통된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정치권의 내로남불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언론도 내로남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내로남불을 왜 하느냐?
언론 스스로가 정치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론은 또 스스로 제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언론 스스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진영 논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더 지배하는 진영 논리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공론에 좀 언론계 내부에 공론에 붙여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론에 붙여지지 않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미디어 오늘이 내년에도 열심히 띄워주셔야 이제 공론화가 좀 많이 되고 언론들도 반성을 좀 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두 분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